열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열카 3 샤신 레드재민 유블로와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이 끝난 직후인 2018년 8월 대한축구협회가 파울로 벤투라는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네임드 감독을 데려왔습니다.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 2년 반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벤투 감독이 선임되고 우리는 2019년 아시안컵 또 E1 챔피언십, 카타르 월드컵 지역 예선, 얼마 전에 멕시코 카타르와의 평가전까지 19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과연 벤투의 축구는 무엇인지, 벤투 감독은 어떤 축구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힌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파울로 벤투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중간 점검을 할 필요도 있어서 오늘 급히 세 분을 모셨습니다. 벤투 감독이 선임된 지 2년 3개월이 훌쩍 지났어요. 유청 기자. 네. 벤투 축구는 어떤 축구입니까? 벤투 축구는 진행형의 축구인 것 같고, 벤투 감독이 어쨌든 보장해달라고 했잖아요. 2022년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벤투 감독만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실험을 즐기지는 않는 사람인 것 같다. 벤투 감독은 모든 것이 실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뭘 보여주려고 뭘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나는 실전만 하고 내가 뽑는 선수들은 되게 정제돼 있고 풀이 그렇게 넓지 않다. 예전에 실험한다 그러면 정말 많이 바꾸고 뭐 한 팀 다 바꾸고 했는데 벤투 감독은 한 2경기 정도 그렇게 한 거 했나? 한 7명 바꾸고 그것 빼고는 전부 내가 생각하는 이 시점은 베스트만 냈던 것 같습니다. 벤투 감독의 축구는 레드재민이 보기에 어떤 축구입니까? 뭐 길게 보고 가는 축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팀의 속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표팀은 기본적으로 4년 주기로 돌아가는 팀이거든요. 최고 우선 목표는 무조건 메이저 대회의 성적이잖아요, 대표팀은. 2022년 월드컵, 2023년 아시안컵을 향해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일단 기본적으로 밀고 간다. 여기에 이제 선수를 이렇게 맞춰서 간다라고 하는 모습은 분명하게, 메시지는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만족하는 점수는 매 시험마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확실하게 지향점은 확실하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향점이 어떤 건가요? 살짝 힌트라도. 뭐 항상 뭐 기자회견마다 얘기하는 것처럼 뒤에서부터 단단하게 올라가고 이제 이른바 이제 빌드업을 하고 경기 지배하고 이런 축구죠. 자,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정보전략 소위위원이신 한준희 의원의 고견을 청하도록. 자, 그 직함이 있는 건 맞아요. 이걸 왜 내미냐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멘트를 하게 되면 갇힌다. 마치 제가 뭐 대한축구협회에서 뭐 엄청난 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축구협회에서 뭐 월급이라도 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아니니까 하는 거야. 인상을 아니니까. 준다는 거. 솔직히 뉘앙스도 말투도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역시 레드가 이 사회를 알고 인간을 알고 이 문화를 알아요. 어디에 붙을지 이제 눈치가 좀. 자, 파울로 벤투호. 네. 잘 항해하고 있는 겁니까? 벤투호의 축구는 명과 암이 있는 축구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축구가 대부분 명과 암은 있어요. 벤투호의 암은 블루 선생님이 일단 좀 말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벤투 감독에 대해서 이제 유럽에서의 평가도 이 감독의 최대의 단점은 too much stubborn하다.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축구는 레드 선생님 말대로 뚜렷해요. 그리고 그 길로 나가고 있는 것도 맞고, 사실 이번 멕시코 카타르전을 두고서 쏟아지는 여러 가지 유형의 비판들 가운데는 저도 불만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벤투 감독의 축구를 이퀄 빌드업 축구라고 정의를 하고, 벤투는 빌드업 축구를 해서 안 돼. 이건 우리한테 안 맞는 방식이야.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빌드업 축구라는 축구는 없어요. 그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리 축구를 하건 수비 축구를 하건 카운터 어택 축구를 하건
어떠한 축구가 됐든지 간에 다 빌드업을 하거든요. 그러니 고로 빌드업 축구라는 말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포제션 풋볼, 점유율 축구, 혹은 이것과 좀 반하는 개념으로 다이렉트 풋볼, 좀 직선적으로 좀 한 번에 롱패스 보내가지고 처리하는 풋볼, 어떻게 보면 예전 좀 전통적인 잉글랜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니면 뭐 최근에 또 평론가들은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도 많죠. 프로액티브 풋볼, 리액티브 풋볼. 아주 어려운 개념들이 이게 뭐냐면 프로액티브하다는 거는 주도형, 저는 이제 김판곤 위원장은 능동형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저기 있기 때문에 주도형이라고 하니까 또 뭔가 느낌이 네, 확 그러니까 오네요. 능동형이자 주도형인 거고 리액티브는 수동형이자 반응형인 거예요. 우리가 더 주도를 하고 뭔가 우리의 계획대로 경기를 진행시키느냐, 아니면 우리는 뭐 특별히 우리의 뭐 계획이 주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하는 거 봐서 그거에 이제 역을 좀 때리고 싶다. 이게 이제 리액티브한 건데, 벤투 감독이 하고 싶은 축구를 굳이 정의하자면 프로액티브 풋볼이 가장 적합해요. 근데 이 프로액티브하다는 거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포제션 풋볼은 대체로 프로액티브 풋볼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볼을 오래 갖고 뭔가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도한다는 뜻과 좀 상통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유가 높으면 프로액티브한 거는 맞는데, 단지 점유를 꼭 많이 하는 것만 프로액티브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메오네 감독이 한창 그 수비 축구를 절정기로 할 때 상대를 자신들의 계획하에 끌어들여서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제 역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습 축구라고 해서 다 리액티브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계획대로 그게 주도적으로 시나리오가 행세가 될 때는 그 축구도 이제 프로액티브하다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벤투 감독이 어쨌든 가장 그 중요시하는 개념은 프로액티브 풋볼이에요. 리액티브 풋볼, 프로액티브 풋볼, 이게 상대의 특성에 따라, 상대의 파워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지점은 사실 감독보다는 선수들의 퀄리티에 더 이 연관성이 있지 않나 갑자기 또 싶어요. 총 꺼내고 우리. 그러니까 뭐 이 벤투 감독이 원하는 방향이 있고, 그거를 실천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작년 이란전 호주하고 굉장히 이제 지지부진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란을 홈에서 1대1로 비겼는데, 그때 황의조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선제골을 넣었는데 그게 뒤에서 그냥 한 번에 날아가서 김민재 선수로부터 한 번에 날아가서 그게 바로 골로 연결이 됐거든요. 감독이 김수기 선수와 조현우 선수를 번갈아서 쓰고 있는 최근의 선수 기록인데요. 자, 여기서 황의조 왔습니다. 그런 면들은 뭐 예를 들어서 벤투 감독이 야 우리는 무조건 다이렉트 풋볼이야, 무조건 때려 넣어,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렇게 상황 판단을 선수들한테 맡기고. 그렇죠. 예. 깜짝이야. 깜짝이야. 파란 카드 없어? 파란 카드? 신용카드 드릴게요. 신용카드. 이광영 씨 신용카드 좀 하루 좀 쓰게 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좋은 장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축구가 일반적으로 좋은 장면보다 나쁜 장면이 훨씬 많은 종목이고, 그걸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예, 목표잖아요. 평균값을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는데, 항상 벤투 감독의 말하는 지시사항을 모두 따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수들이. 그리고 벤투 감독이 다뤘던 유럽 팀보다는, 포르투갈 국가대표팀보다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평균값은 당연히 낮으니까 당연히 그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이 답답함? 아시안컵에서도 벤투 감독이 라카룸에서 계속 굉장히 화라 그럴까, 이제 불만을 굉장히 선수들한테 표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 중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거였대요. 너희 왜 슛을 안 때리니? 라는 얘기였대요. 그러니까 슛을 때릴 수 있는 거리고 각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도전하고 과감하게 드리블을 해서 들어가든지 과감하게 때리든지 해야 되는데, 너희는 슛이 너무 없다. 슛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런 아까 말씀드린 지향점, 벤투의 지향점이라는 거는 최소한 그 방향성 자체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 과감하게 슛을 때려라. 뒤에서
뭐 기본적으로는 프로액티브로 나가되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너희가 또 상황에 맞춰서 리액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벤투는 왜 이래?라고 하는 것보다는 축구라는 종목은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여러분의 그 불만이 오히려 더 굉장히 일반적인 축구의 종목 특성에 맞춘 불만이 아닌가. 아까 그 레드가 요즘 그 국가대표팀의 속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 국가대표팀은 사실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아주 충분하기가 어려워요. 요즘은 정말 모든 나라, 모든 축구, 모든 대표팀, 모든 클럽팀이 다 FIFA의 캘린더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월드컵을 앞두고 뭐 한 달 전 뭐 이런 거 아니면 지금은 사실은 정말 며칠 안 되는 시간 동안 소집해가지고 그것도 선수들이 요즘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축구 일정이 좀 이상해지는 바람에 얼마나 지금 다들 힘든 일정을 네. 뛰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단 며칠 모아서 이제 훈련시키고 근데 이거 사실 회복시키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그런 형국에서 지금 최근에는 A매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더더욱 우리가 체력 소모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축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프로액티브 풋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던져놓고 상대 진영에 때려놓고 우다당당 다다다다 뛰어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승부를 보는 거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그건 좀 반박을 하고 싶어요. 그런 축구가 체력 소모가 가장 심한 축구입니다. 상대에게 볼 소유권을 금방 넘겨주는 작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상대가 볼 잡으면은 또 이영표 의원 얘기대로 우리는 힘들어져요. 그때부터. 그래서 웬만한 팀들은 다 지금은 프로액티브하게 축구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팀 전력과 퀄리티에 따라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벤투 감독 아니 무슨 우리의 실정에 우리 선수들에게 맞지도 않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원래 우당탕이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거는 정말 진짜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두 말씀하신 걸 좀 보면 그래서 이게 저희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변화가 되게 적은데 이 변화 때문에 말씀하신 우리의 뭔가 그 대응이라던가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어떤 선수가 계속 나오는데 2019년 아시안컵 이후로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선수인데 키잖아요. 키. 기성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가 바뀌었고 벤투호는 특히 포백하고 앞에 중앙 미드필더 2명 혹은 3명을 거의 바꾸지 않았는데 이때 2명이 바뀌는데 장현수 선수가 이제 나오다가 안 나오게 되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로 완벽하게 이제 대체가 됐어요. 중앙 미드필더는 사실 기성용, 정우영 체제로 계속 갔었는데 기성용 선수가 이제 2019년 아시안컵을 이후로 대표팀에 안 나오게 됐기 때문에 실험을 안 한 것 같지만 중앙 미드필더들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정우영, 황인범, 주세종, 백승호 이런 선수들 알고 특히 이강인이나 남태희 선수까지 껴놓게 된다면 이 미드필더 중앙형 미드필더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 게 나오거든요. 최근에 손준호 선수. 네, 그런 거 봤을 때 아직 벤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백은 어느 정도 이제 나왔는데 특히 이제 중앙은 나왔는데 이 중앙 미드필더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벤투 감독이 실험을 즐기지 않는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많이 바뀌는 건 뭔가 적임자를 못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을 찾는 중이군요. 네, 답을 찾는 중인데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기성용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있냐라고 하면 없죠. 그런 거 봤을 때 벤투 감독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상당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벤투 감독 아마 지시는 똑같이 줄 거예요. 누가 나가도 이렇게 하라고. 근데 기성용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과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황인범, 주세종, 손준호 선수가 받아드는 거와 풀어내는 거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기성용 선수가 없어진 것이 그게 커요. 네, 상당히 기성용이 큰 거. 잘못했네 그러면. 그죠. 그리고 기성용 선수는 그게 두 개가 다 되잖아요. 어쨌든 전환도 되고 짧은 패스도 되고 그 경기를 읽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단 패스를 통해서 이른바 빌드업을 다 할 수 그렇죠.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프로액티브 있고 풋볼의 핵심이었던 거네요. 그리고 네. 그 경기를 읽는다는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동료 선수들이 가진
장점을 가장 잘 끌어낼 수 있는 선수가 이제 기성용 선수였던 거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는 사실 이영표 선수가 상당히 중요했던 거는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들은 게 있는데 국가대표 주무를 되게 오래 하셨던 분이 이영표 선수가 빛이 나는 게 경기가 잘 될 때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 빛이 난다. 일단 이영표한테 주면 된다. 근데 그런 선수가 사실은 그 이후에는 기성용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2020년 벤투호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1, 2선 유럽파, 3, 4선 국내파로 약간 좀 나뉘어요. 유럽파와 국내파의 실력 차이, 개개인의 기술 차이 이런 건 사실 크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유럽파와 국내파는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 경쟁하는 동료, 경쟁하는 상대의 수준이에요. 그거는 평상시에 평상시에 아. 그거는 국내파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벤투호 이전에는 3선에 유럽파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던 기성용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선수, 가장 센 선수들과 매 주말마다 부딪히면서 경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쏠쏠하게 굉장히 크게 활용을 했고, 이영표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선에서 유럽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없어요. 그 뒤에 무게가 약간 좀 붕 떠. 전에는 묵직했는데 지금 묵직이라는 단어는 요 시츄에이션에는 굉장히 적합한 아주 묵직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계속 경기가 언밸런싱하고 앞으로 나갔을 때는 그나마 황의조, 손흥민, 뭐 권창훈, 이재성 다 활발하게 뛰는데 뒤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자꾸 끊겨서 또 역습 때려 맞고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아쉽죠. 예, 이거는 클럽팀이면은 가르칠 수 있어요. 매일 붙잡아가지고 막 훈련시키고 하는데 대표팀이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대표팀은 선수 퀄리티에 굉장히 좌우가 많이 되는 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을 상투적으로 하면은 그래서 K리그가 좋아져야 돼요. 예, 그래서 K리그가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이번 멕시코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K리그가 좋아지기 위한 방법이 아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2년도 안 남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가 또 뭔가 이제 축구 팬들이 기뻐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타일의 유연성은 좀 가져오면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 벤투 감독의 그 프로액티브한 그 철학 자체는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괜찮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거는 괜찮은데 지금 상황에서 벤투 감독에게 필요한 또 다른 유형의 유연성이 뭐냐면 저는 이거는 좀 벤투 감독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완전 제로 베이스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조금은 제로 베이스에 좀 가깝게 가면서 좀 다시 한번 그 선수 기용이라든가 등용이라든가 용병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은 더 생각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는 있어요. 황인범 선수가 어쨌든 지금 러시아에서 폼이 아주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멕시코전, 카타르전이 뭐 전체적으로는 뭐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카타르전에서 손준호 선수의 가능성은 저는 확인했다고 봐요. 몇 명 선수들의 가능성을 확인했는데 한 명이 손준호 선수. 네. 또 한 명이 제가 생각하자면 윤종규 선수가 그래도 좀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중요한 우리에게 아까 그 키가 빠져나간 미드필드 거기서는 이 손준호라든가 황인범 선수의 가능성을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약간 벤투 감독이 조금 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린 건데 아까 뭐 대한축구협회 뭐 직함을 말씀해 주셨지만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정보전략소위 위원이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벤투 감독과 1초도 대화해 본 적은 없어요. 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저는 벤투 감독과 밥을 같이 먹은 적도 없고 차를 같이 먹은 적도 없고 심지어 악수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요.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정보전략소위위원이신 한준희 위원이 벤투 감독과 대화 한마디 나눠본 적이 없다는 건 이건 정말 한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니, 저는 김방훈 일면식이 위원장을 통해 없기 전달한다. 때문에 제가 예. 특별히 뭐 벤투 감독을 뭐 옹호하고 벤투랑 잘 아는 사이 아니야? 맨날 밥 먹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니라는 거 이번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고 어찌됐건 저는 벤투 감독이 조금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가장 큰 바람은 뭔가 지금 우리 실정에 맞게 최적의 멤버는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벤투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되고 가장 폼이 좋고 뭔가 그런 선수들로서 뭔가 요거를 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판단 요것만 좀 아주 냉철하게 좀 앞으로 내려줬으면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네. 예, 예. 벤투 감독이 2018년 왔을 때 사실 그 남미의 강호들과도 북중미의 강호들과도 해가지고 그때 나름 그래도 평가가 좋았잖아요. 그쵸. 네. 그때 그 강한 인상을 줬던 멤버들을 지금까지도 조금 좀 과선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쵸. 이런 부분은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성용이가 문제네. 기성용 빠지고 다른 조합을 찾아야 되는데 기성용이랑 잘했던 친구들한테 꽂힌 걸 그대로 가져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친구들한테만 꽂힌 게 아니라 중심을 거기다 놓는데 꽂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성용을 대체할 사람은 없잖아요. 지단이 나가면 지단을 대체할 사람이 없듯이. 기성용이 갑자기 지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는 한국에서는 모든 예. 팀이 다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심 이동이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멤버에서 가운데서 원하는 축구를 못하면 중심을 뭐 풀백으로 옮기던가 아니면 조금 더 앞으로 옮기던가. 벤투 감독은 그때 거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다른 선수를 끼워 넣어서 사실은 똑같은 축구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조금은 들고. 다른 건 그대로 두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황민범 선수가 정말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기성용 선수를 가 없는데 기성용 선수가 나왔을 때와 가장 유사하게 할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를 봤을 때 그걸 황인범 선수로 꼽은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뒤로 또 누가 나오냐면 이제 말씀하셨던 손준호 선수가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황인범과 손준호를 가지고 할 가능성이 가장 큰데 근데 이 두 선수가 기성용과 똑같이는 못할 거니까 잘한다 못하는 걸 떠나서 성격도 다르고 뭐 전술을 소화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해봤을 때는 중심을 좀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팀의 성격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선수는 똑같이 두더라도 한두 선수를 들여서 조금 새롭게 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 아까 지적했던 벤투 감독의 완고함, 그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정말 실증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나의 틀은 확고하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3년이 지났는데 그 틀이 그대로다라고 하면 좀 이제 한두 명은 좀 바꾸실 때도 됐는데 근데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아시안컵 현장 다녀오셨잖아요. 이게 감독이 보여주는 게 이제 가지고 있는 능력, 전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갖고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팀을 장악하는 카리스마적인 부분에 그 능력이 있잖아요. 벤투 감독이 그 둘 다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을 맡았을 때는 모르겠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부분 분명히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이 안 통하면 장악하는데 유리한가요? 그렇죠.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 왜 말이 안 그렇죠? 통하면. 일리가 있어요. 네. 근데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일리가 왜냐면 있어요. 100%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건가요? 뭔가 통역이 순환시켜서 네. 전달해 줄 것도 같고 뭔가 100% 내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분명히 있다고. 아니,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보다 축구 강국에서 왔는데 말이 안 통하지만 저 사람이 보니까 사단을 이끌고 왔고 뭔가 새로운 걸 추구를 하고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예, 벤투에서는. 그래서 벤투 감독이 그 능력의 유무는 모르겠으나 확령적으로 그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현재는. 예. 그 선수를 장악하는 게 그게 유리한 장치다. 유리하죠. 유리한 환경이다. 근데 다만 근데 조금 아쉬움은 있죠. 왜냐하면 통역을 거치지 않았을 때 선수들에게 직접 하는 그런 그 동기부여가 상당히 큰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당연히 열심히 뛰고 싶겠고 선수들이 국가대표팀 오면 뭐 몸을 불사르고 싶겠지만
그 감독과 완벽하게 대화를 할 수 없을 때에서 오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지 않을까. 근데 2002년에는 말이 안 통하면도 그걸 완벽하게 구현했잖아요. 히딩 감독은 저는 그게 명장이라고 봐요. 싸우잖아요. 히딩 감독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기자회견에서도 되게 차갑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뭐 나는 그렇지 않고 뭐 선수 평가 안 하고 하지만 거기서 오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히딩 감독은 적을 막 바깥에 만들잖아요. 기자 모자 이렇게 탁 치고 막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고 뒤에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막 그 팀에서 가장 장악력이 큰 홍명보 안 부르고. 맞아요. 엔트리에서 빼버리고.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주잖아요. 안정환 선수도 빼버리고. 그랬었어요. 내가 여기서 보스야. 근데 벤투 감독은 그렇게는 하진 않잖아요.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벤투 감독은 그런 식으로 팀을 장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선수를 통솔 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벤투 감독은 이런 종류의 약간 사무적이라고 이야기했죠. 사무적인 일반 회사에서 보면은 이 외국 본사에서 온 외국인 관리형 보스. 네, 관리형 보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히딩크 감독이나 뭐 최강희 감독님 뭐 이런 박항서 감독님 같은 그런 류는 약간 뒤에서 퇴근 후에 소주 한 잔을 같이 기울였으면 약간 이런 스타일의 감독. 근데 지금 그 세 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완고함, 선수 운용에 있어서 유연성을 조금만 더 살리면 어떨까라는 아쉬움 빼고는 잘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완전히 잘 나가고 있다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게 일단 2차 예선 끝나는 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도 이건 좋아졌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제가 뽑아온 데이터대로 그래도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제 기준에서 수비진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수비진에서는 실험을 그래도 극소화했던 게 저는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감독들은 물론 당연히 답을 찾지 못해서 그렇겠지만 수비진에는 사실 시간이 되게 오래 필요한데 생각보다 그 적응할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 많이 들락날락하고 그랬었는데 벤투 감독은 어쨌든 보면 수비진은 정말 계속 그대로 썼습니다. 특히 중앙 수비진은 정말 그대로 계속 썼고 김영권, 김민재 조합. 수비진이나 골키퍼를 많이 바뀌면 팀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오.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벤투 감독이 뚝심 있게 밀고 나갔다. 선수들한테도 믿음을 주고 수비진은 많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믿음을 좀 줬고, 그리고 어쨌든 좀 변화는 있어야겠지만 국가대표팀은 1번부터 23번을 먹여서 잘하는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팀에 필요한 선수들이 오는 거라는 메시지도 충분히 준 것 같아요. 틀은 말한 대로 틀은 확실히 잡았습니다. 샤신이 협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축구 역사에서 그래도 벤투 감독이 지금 자신의 어떤 근간이 되는 철학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래도 가장 오래도록 일단 밀어붙이고 있는 감독인 거는 거의 최초가 아닌가 싶은 느낌이 있어요. 물론 히딩크 감독도 대단히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철학으로서 팀을 잘 조련시켰지만 어쨌든 히딩크 감독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중장기 과외라고 할까요? 그걸로 결국은 2002년을 끝으로 이제 마감이 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좀 의의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레드 말대로 잘하면 우리도 4년 기준 가는 감독 정도는 뭐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래도 희망 섞인 그런 일관성, 밀어붙이기 그런 거는 나름 오히려 좀 좋은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샤신 얘기 들으니까 퍼뜩 생각난 게 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우리가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했는데 두 대회 연속으로 이끌었던 감독은 단 한 번도 없었네요. 두 대회는커녕 예전에는 뭐 친선 경기 하나 큰 판 있으면은 그거 하려고 감독 바꾸고, 그 예전에는 뭐 우리 저 감독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몇 달 만에 바뀌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옛날에. 감독의 역사는 그 지식. 네, 역대 감독 이렇게 하면은 그 임기가 나오는데 요즘 개념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표가 나오면 될 것 짧은 같습니다. 임기. 레드잼은 어떤 거 있어요? 맨 처음에 왔을 때 4단으로 왔다. 예. 그거는 대한민국 그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 중에 이렇게 딱 꾸려서 셋업이 처음부터 잘 된 상태로 출발한
그 스태프는 지금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벤투호가 어떤 성적을 거두던 상관없이 향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꾸릴 때는 이렇게 꾸려야 된다라는 굉장히 모범사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부분은. 그 선수들이 유럽에서는 이미 그런 팀에서 뛰다 오잖아요. 시스템만은 우리 대표팀도 세분화돼 있구나, 전문화돼 있구나라는 거를 선수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대표팀에 오면 오히려 대표팀이 우리 팀보다 더 안 좋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데 그것만은 확실하게 고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빌드업이라는 얘기로 멕시코 카타르전 비판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 벤투호가 빌드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오늘 멘트 나쁘지 않아. 그럼 완성형 제품을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만나야 될 텐데 어떤 제품이 나와야 될까요? 그때는. 가장 바람직한 거는 벤투 감독이 원하는 축구에서 소기의 목적, 조별리그 통과, 16강 이런 거를 달성하는 게 최고겠죠. 그럼 벤투 감독이 원하는 게 뭐냐? 프로액티브하게 주도형이고 능동적인 축구를 해서 또 뭔가 팬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가 있는 축구를 해서 결과까지 가져오는 거. 그게 벤투 감독이 원하는 거예요. 성적과 상관없이 이건 아니죠? 아니 그래서 결과까지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력적인 축구를 하고 능동적 주도형 축구를 해서 결과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 그게 벤투 감독이 원하는 건데 그 벤투 감독이 원하는 게 되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마지막이 좀 무서운데요. 되는 게 좋을 겁니다. 되는 게 좋을 겁니다. 되는 게 여태까지의 경험상. 저는 국가대표 감독을 철학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 철학을 있는 시간 안에 내는 사람이 국가대표 감독이고 감독은 어쨌든 간에 그 성과를 내라고 뽑은 자리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성적을 내는 것이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아쉬움과 정말 그 갖고 있는 개인적인 불만 중에 하나가 월드컵과 아시안컵이 항상 끊겨요, 우리는. 왜냐하면 모든 포커스를 월드컵으로만 딱 정해놨기 때문에 월드컵 끝나고 아시안컵까지 같은 감독으로 쭉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안컵도 굉장히 중요한 대회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월드컵 다음에 올림픽 혹은 아시안 게임이에요, 지금. 하지만 전 세계 축구의 공통 문법에 따르면은 월드컵 다음에 중요한 거는 대륙컵이란 말이에요. 월드컵, 아시안컵이 중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어떤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는가? 2023년 아시안컵까지 벤투 감독이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월드컵에서 정말 성공하고 그 기세를 몰고 가서 벤투 감독으로 가서 아시안컵에서도 우승까지 딱 멋지게 하고 여기까지가 한국 축구라는 거죠. 월드컵 한국 축구 이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뭐 조금씩 아주 느리지만 바뀌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에 다가오는 메이저 대회에서는 그런 패턴으로 좀 바뀔 수 있는 이 계기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열커? 자, 오늘 벤투호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는데요. 한 줄 요약으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라 그렇듯 네. 류블루부터. 네, 벤투 감독 철학은 잘 봤습니다. 이제 성적만 내주시면 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레드제민.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입학한 우리 그 방두호군이라는 이제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3년 후에 있는 수능을 준비를 하는데 매 시험마다 너 이 문제 왜 틀렸니? 이 문제는 어떻게 왜 틀렸니? 저 문제는 왜 안 되니? 너 지난번에 잘한다며? 너 도서관 가가지고 그렇게 새벽까지 있다 오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거니? 라고 3년 내내 혼만 내고 하면은 그 학생이 3년 후에 수능까지 완주를 할 수 있을지, 수능까지 가가지고 원하는 점수를 딸 수 있을지, 솔직히 그렇게 가능성이 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3년 내내 계속 혼만 내는 학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런 학부모보다는 칭찬도 하고 기본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빌드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보는 학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두호군 화이팅. 제가 생각한 거예요. 방두호. 예. 우리 방두호. 예. 방두호가 무슨 저 레드 아들인가? 막 아니 근데 의아했었어요. 저는 설마 어떻게 했는데 홍씨 아들이 방씨가 돼. 방두호. 아. 엄청나게 생각해 온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두호. 그래서- 변씨가 더 가깝잖아요. 변두호. 배씨도 밴을- 있고 백씨도 있고 백두호. 백두호. 백두 약간 백두호. 백두호 괜찮네. 대한축구협회 백두호가 여러분, 또 백두호라는 학생이 백두호로 이거 다음 A 매치 때 포스터 나와요. 백두호 화이팅. 백두호 괜찮네. 백두호 이거 하나 만들었어. 백두호, 하나 나왔어. 백두호. 이거 마케팅 포인트. 홍재민을 협회로. 네. 아, 요거 저작권 들어갑니다. 백두. 등록하셔야 돼요. 등록하셔야 돼요. 예, 벤투 감독의 그 프로액티브한 근간 자체는 그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뭐 이거를 다 집어쳐야 돼, 이거 뜯어 고쳐야 돼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있다면 저는 벤투 감독 편에 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투 감독에게 조금 이제 요망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기본적인 골자를 뜯어 고치거나 집어치울 필요는 전혀 없지만 살짝 그러니까 정말 그 부분적인 국면에서의 그 유연성 그런 거는 사실 뭐 이게 아시아 무대가 됐건 아니면 더 나아가 월드컵 본선 무대가 됐건 사실 그런 부분이 없이는 궁극의 큰 성공을 거머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부분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유연성을 좀 가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파울루 벤투호 2022 카타르 월드컵이라는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는 이 무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오늘 중간 점검 해봤는데요. 축구 이야기 간만에 선물 준비했습니다. 류청 기자가 편집장으로 있는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투 네. 이제 개간으로 네. 변신해서 첫 호가 연말에 나오죠? 네, 크리스마스에 나옵니다. 예, 5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댓글 팍팍 남겨주세요. 오늘도 샤신, 레드제민, 류블루와 함께 알찬 축구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